네, 저는 아이폰 팩토리라는 회사에서 서버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는 그 엔진 팀의 팀장이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팅을 하고 있는 박근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션을 되게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저는 이미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컨센서스가 있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필해 보겠다는 형태의 세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30분 세션에 한두 개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홍보인 경우가 많은데 그 틀을 벗어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 일단 Introducing to Engines 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 큰 내용은 지금 게임을 만들 때 엔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엔진은 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 엔진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엔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희 엔진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을 만들 때도 아마 도움이 되시겠지만 혹시 여기서도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또 역시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엔진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만들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FPS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럼 언리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언리얼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쓰지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 혹은 20년 전에는 그때도 게임브리오나 뭐 오래된 엔진들이 몇 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둠이라거나 그 언리얼이 나오기 이전 같은 상황에서는 직접 밑에 엔진을 만들어 올렸죠. 실제로. 마이크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언리얼 같은 경우에도 언리얼 토너먼트를 만들다 보니 나온 엔진을 가지고 엔진 회사가 설립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둠 같은 경우야 뭐 존 카맥이 얼마나 천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특히 국내는 한 70%가 유니티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 2D 게임에서 좀 더 자기가 C++이나 좀 더 익숙하다 그러면 코코스투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위에 랩핑한 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걸 만들고 싶다 이럴 때 뭐 마멀레이드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나는 루아가 편하고 후딱 만들고 싶다. 코로나 같은 걸 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나온 럼버야드라는 걸 작게 붙였는데요. 저거는 아마존이 한 몇 달 전에 크라이엔진을 그냥 통으로 샀고요. 그거를 오픈소스화 하면서 자기네들의 서버 사이드를 자연스럽게 연동시켜주는 큰 서비스를 런칭했고 거기에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럼버야드, 서버 사이드는 게임리프트로 런칭을 해서 지금 내놨죠. 뭐 평가 자체는 차치하고요. 크라이엔진에 대한 어떤 개발자들의 불만이 좀 있으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게임을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이 게임에 걸맞는 엔진은 뭘까로 접근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는 이제 엔진의 시대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엔진들이 해주는 일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각각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직접 만들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렌더링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런칭할 어떤 머신의 스펙에 따라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분석하고 그 위에다가 버텍스라던가 폴리곤이라던가를 관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텍스처를 어떻게 올릴지 뭐 쉐이드는 어떤 식으로 써서 이펙트를 만들지 파티클은 어떻게 구현할지 이걸 다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유니티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티클 시스템 가지고 몇 번 클릭하면 펑 하고 터지는 거 만드는데 뭐 5분도 안 걸리죠. 근데 예전에는 훨씬 힘들었고요. 그리고 UI 이거를 작게라도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직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게임에서 생각보다 되게 작은 일인 경우가 많고 UI 만들고 UI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고 그거를 계속 더 쓰기 편하게 요즘은 UX가 나온 지 몇 년 됐죠. UX가 더 좋게 수정을 하고 이거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입력 처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바일이 나오면서 훨씬 커졌죠.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과 손가락으로 터치 패널을 클릭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한 줄로 처리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엔진이 그냥 쉽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소스 관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라던가 사운드라던가 아니면 캐릭터들의 대사 이런 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본인이 전부 포맷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뭐 오픈소스를 쓴다고 해도 그거를 코팅해 넣던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유니티를 쓰거나 언리얼을 쓰면 사실 그냥 거기서 지원하는 포맷에 그대로 박아놓고 사용해버리게 되죠. 그 외에도 뭐 데이터 처리라던가 그리고 AI는 스테이트 머신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길찾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A스타를 직접 구현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언어마다 사실 퍼포먼스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구현 방식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그인이나 애드온 같은 걸 사용해서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부분 저는 들었지만 소켓을 열고 소켓에 대한 I/O 예외 처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끊기죠. 전화만 와도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엔진이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예를 들어 더 어떤 다른 예외 처리를 추가해야 될 경우에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그냥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것과 게임을 런칭하고 운영하는 것 사이에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를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결제나 광고를 붙이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결제나 광고를 붙인다거나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안드로이드나 iOS로 직접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밑바닥부터 오픈GL ES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결제가 양쪽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플러그인 같은 걸 쓰게 되면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거의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사실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플러그인을 한 $40 주고 산 다음에 그냥 리퀘스트를 날리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샀구나 하고 처리를 해주는 형태로 간략화시킬 수 있는 것도 클라이언트 엔진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마법 같은 일이죠. 보안은 사실은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파트긴 한데 뭐 그 모노 엔진의 어떤 모노 프레임워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은 뭐 네이티브 코드로 짠다던가 하는 식으로 극복을 하고 있기는 하죠. 사실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할 얘기를 미리 해드리자면 클라이언트는 뚫려도 상관없게 만드는 게 사실은 기술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다 열어놔도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이거는 사실은 뭐 큰 틀에 있어서 기획도 영향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전체 게임을 총괄하는 디렉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직접 게임을 만드실 테니까 혹은 뭐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시게 된다면 클라이언트는 다 뚫려도 상관없고 서버는 뚫리더라도 네트워크 레벨 정도까지만 뚫려도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게 만든 게 사실은 이상적입니다. 뭐 물론 이게 안 된 경우는 워낙 많죠. 예를 들어 온갖 FPS에서 나왔던 스피드 핵이라든가 위치 핵이라든가 에임 핵이라든가 뭐 MMO에서 나왔던 무적 치트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의 어떤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패치 방향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버로 결국 넘기고 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히트한 게임이면 달라붙는 사람들의 레벨이 갈수록 오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 나중에 할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엔진이 어떤 게임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생긴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해당 엔진에 능숙한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어떤 엔진으로 만든 게임을 해킹하는 기술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티브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둠이다. 그러면 존 카맥이 비록 소스 코드를 오픈했지만 그거를 해킹할 만큼 분석해서 결과를 내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 현업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금 출시된 게임을 디스어셈블링 하던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을 때 나오는 코드를 분석하기도 훨씬 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쪽은 엔진으로 인해서 약간 취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공격과 수비가 더 활발해지고 뭐 이거는 저는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면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계인데요.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들이 통계를 붙이는 시점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컨텐츠와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나도 안 보고 뭐 보긴 하지만 대부분 퍼블리셔나 마케터가 보고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라는 거에 근거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사실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SNG 게임을 하나 냈는데 이상하게 유저들이 다운로드 수는 많은데 매출이 안 난다. 이 경우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아직 이런 저희가 뭐 많이 쓰는 수치들이 있어요. 뭐 ARPU라든지 뭐 CCU라든지 뭐 이런 게 아직 나오기 전이라 그냥 튜토리얼을 스텝별로 전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서버에 적도록 통계를 잡았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부분을 전부 수정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크게 매출이 오른다. 그러니까 결국 개발을 마케터들이 해줄 수는 없지만 개발자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마케터들이 보기 때문에 결국 게임 산업이라는 틀을 굉장히 크게 놓고 보면 퍼블리셔나 마케터나 전부 목적은 흥행하는 게임을 만들자잖아요. 물론 취미로 만드는 게임이 꼭 흥행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흥행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통계는 결국 붙여야 되고 그러면 이미 잘 되어 있는 통계 툴이 뭐가 있느냐?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뭐 애드맵이 아니라 애드브릭스 아니면 파이브락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이는 플러그인도 역시 네이티브보다 훨씬 편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그 외에도 공지사항이나 긴급공지나 서버 내려간다고 위에 흘러가지 않는 게임은 요즘 거의 없기도 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요즘 네이버 카페 없는 게임 거의 없잖아요. 특히 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다 붙여야 되고 이벤트가 있으면 오른쪽에 뜬다든지 팝업이 나타난다든지 이것도 전부 다 그냥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이티브로 하느니 엔진에 있는 웹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사실 쉽게 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이런 게임 외적인 부분에 대한 구현의 편의성도 동시에 클라이언트 엔진이 담보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존 카맥처럼 만든 경우에는 이걸 붙여야 할 때마다 사실은 일이 굉장히 커져요. 다른 사람들이 고민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만든 엔진과 얼마나 잘 연동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의 엔진. 그러면 클라이언트 엔진을 지금 안 쓰는 최소한 회사는 없고 개인도 사실은 회사만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꼭 쓰고 있죠. 그러면 게임 서버 엔진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될까?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고 그리고 저희의 경쟁 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언리얼이나 유니티처럼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뭐가 들어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게임을 만든다로 집중을 하고 저희도 어차피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게임을 만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나라 서버를 만들었고 기타 등등 대부분 이제 뭐 굵직한 게임들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 보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접근했던 방식은 이런 방향이었고 이거는 제가 클라이언트 엔진에서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과 사실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리, 서버니까 당연히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우리 서버에 접근할 것인가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해야 더 퍼포먼스가 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다루기에는 좀 민감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 들고 관리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안도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되게 되죠. 예를 들어 저희 엔진 같은 경우에 살짝 홍보하자면 같은 패킷을 2번 보내거나 아니면은 패킷을 변조하거나 했을 때에 대한 처리 이것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따라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를 인증해서 얘는 의심스러운데 하면 각각의 워닝 레벨에 따라서 로그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바로 킥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정책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두면 좋겠다. 그 다음이 이제 런칭할 때쯤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분산 처리가 있는데요. 분산 처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냈어요. 게임을 냈는데 지금 서버를 제가 대충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3,000명 정도 버티는데 한데 지금 다운로드가 지금 첫날 한 30만이 났어요. 이러면 최소한 동접이 앞으로 3만에서 5만은 유지될 거라는 건데 어떻게 한 방에 10배를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죠. 순식간에 크게 만들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서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처리량도 폭증하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또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것인가 샤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별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제안을 해두자. 이것까지를 저희가 처음에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출시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 외의 것들에 대한 니드가 많았고 또 뭐가 필요하지 하는 저희 내부의 논의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 엔진과 크게 다를 게 없구나. 예를 들어 지금 추가 다운로드가 없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는 100메가가 넘어가면 와이파이가 아니면 다운로드가 안 되죠. 하지만 100메가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추가 다운로드를 200메가를 때리면 그거는 그냥 LTE에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매출 차이가 있더라 라는 통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서버도 리소스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리소스를 일부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교체하거나 하는 것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 데이터 처리도 완전히 동일한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사를 넣고 출시를 했는데 오타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당 대사만 수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서버.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길찾기는 굉장히 무거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보통 서버에서 하지 않지만 그 외에 보스 몬스터의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그 보스 몬스터의 피통 관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스테이트 머신 관리 아니면 데이터 관리 이것도 역시 서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나름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스파크,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튼 게임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 중에 하나는 커런시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 뭐 보통 두 개를 만들잖아요. 하나는 골드, 하나는 캐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캐시는 현금으로 살 수 있고 골드는 뭐 매일 출석 체크를 해도 주고 이런 거에 대한 디폴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외부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그냥 주로 게임스파크는 언리얼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FPS이기 때문에 뭐 총, 칼, 뭐 아니면은 뭐 코스튬 이런 거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얘는 원래 다 합치면 10불짜리인데 7불로 팔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그냥 붙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처리의 편의성,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엔진을 쓰는 이유는 내가 더 쉽게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에 대한 템플릿이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고요. 네트워크 이야기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유저 관리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보다 오히려 더 빡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유저랑 페이스북 유저랑 트위터 유저가 있으면 그 각각을 내가 계정을 등록할 때마다 친구를 알아서 찾아줘. 이런 거에 대한 니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도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 결제 같은 경우 뭐 써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 핵이 있죠. 서버를 통과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뚫립니다. 그래서 결제 같은 경우는 서버가 훨씬 쫀쫀하게 막아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보호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애드브릭스라던가 아니면 파이브락스라던가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구글 서버에 보내서 로그를 쌓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레벨별로 유저 분포를 보고 싶으면 내가 하나하나 짜가지고 내가 레벨이 몇 됐어를 구글 서버에 계속 보내고 그리고 뭐 물건을 샀어 그러면 산 물건에 대해서 구글 서버에 하나씩 다 보내고 어떤 동작을 했어 이걸 다 보내서 봐야 되는 형태인데 서버 엔진에서 만약에 일정 부분 이런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면서 쌓인 로그를 기반으로 다른 훨씬 상세한 통계를 내기가 용이하다라는 게 서버 엔진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당연히 공지는 서버에서 외부로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푸시 알람도 바로 보낼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서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푸시 알람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푸시 알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벤트를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할인 행사 같은 것도 쫙 뿌려가지고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접속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주면서 접속을 유도할 수 있죠. 이게 모바일로 오면서 변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어떤 서버에 스트레스가 걸리는 타임은 예를 들어 10대가 대상이다 이러면 점심시간 그리고 학교시간 이후 그리고 자기 전 이렇게 3번이 걸리게 되는데 이 타이밍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저가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용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보통 한 20-30분 정도 하고 한 서너 시간 대부분의 게임 사이클이 20-30분 정도는 하고 서너 시간 정도 쉬고 20-30분 정도 하고를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점심시간과 등교시간 사이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푸시 알람을 미리 뿌린다. 예를 들어서 한 뭐 2교시 중간쯤에 뿌리겠죠. 그러면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또 접속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서버 엔진은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엔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게임을 더 편하게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목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이 해본 사람들의 노하우가 이미 담긴, 언리얼이 대단히 대표적이죠. FPS에 있어서는 뭐 나름 네임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걸 만들어 본 사람들이 최적화를 한 엔진을 가지고 나도 멋진, 뭐 주로 FPS지만 FPS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나온 MMORPG도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던가 뭐 몇 개가 있고 아니면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들 수 있고 몇 가지 언리얼도 언리얼대로의 단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FOV를 잘 모르신다면 카메라를 광각으로 크게 잡는 게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공을 던질 때 선수 뒤쪽의 관객을 잘 만든 다음에 쫙 넓게 했다가 좁혀 들어오면서 어떤 연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언리얼은 특유의 약간 퍼포먼스 다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을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만드는 것보다 언리얼을 해본 사람, 언리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애들이 만드는 게, 고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임에 좀 더 근접한 컨텐츠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와우가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 아니 와우에다가 뭐를 합친 다음에 뭐를 합쳐서 이렇게 내면 무조건 뜰 수밖에 없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게임 업계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를 할 때 가장 큰 반론은 이거였죠. 와우를 만드는데 오리지널 런칭하기까지 44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붙이고 뭘 붙이고 뭘 붙이면 800억쯤 쓸 수 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매니징 코스트가 오르게 되죠.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게 조별 과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깝깝하잖아요. 근데 그게 10명이 되면 훨씬 깝깝해지고요. 예를 들어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뭐 리니지 2나 200명, 300명이 된다. 그러면 정말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거의 하루에 2번 정도 누군가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해주려면 매니징 코스트가 끝도 없이 오르고, 보통 매니저들은 개발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커버하다가 시간을 거의 날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엔진을 통해서 그나마 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개발비가 올라간 데에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게임 브리오 엔진이 이미 거의 수명이 다 된 시점에 게임 브리오 엔진을 쓴 것도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도구로서의 엔진,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엔진이 있고와 없고 사이에서 엔진이 있음으로써 게임 컨텐츠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컨텐츠 이외의 서비스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렇죠.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더 많은 컨텐츠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 이건 마치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지만 리니지에서 집행검을 득한 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엔진이 나옴으로써 모두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그냥 교복이었고 엔진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돼버리는 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적어도 클라이언트는 지금 확실히 그렇죠. 뭔가 아주 간단한 퍼즐이나 아니면 물론 히트를 친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 논지의 가장 큰 반예는 마인크래프트거든요. 그냥 자바로 때려잡았어요. 근데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얼마에 팔았죠? 1조 5천억? 네, 이 정도를 받고 팔아버렸는데 물론 그런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스팀을 킨다. 그럼 거기 있는 게임 중에 한 1등부터 100등 정도까지 있으면 엔진을 쓰지 않은 게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소한 본인들이 관리하는 엔진, 아니면 소스코드 라이센스를 산 다음에 그걸 수정하는 엔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게임 산업에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엔진 주도의 기술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유니티가 최근에 5로 올라갔죠. 그리고 5.5 베타가 진행 중인데 5.5 베타에서 내부 모노 프레임워크에 버전을 올린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모리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는 뭐 직접 만들면 사실은 정말 잘하는, 예를 들어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존카맥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엔진을 업데이트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엔진 쪽의 이피션시,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엔진 효율이 오르는 것에 따라가면서 같이 컨텐츠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좀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에서 다이렉트 12를 제대로 지원하기 전까지는 다이렉트 12를 제대로 지원하는 게임이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나중에 언리얼로 만드는 것만큼 퀄리티가 나올 것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술 주도를 엔진이 하게 돼버려요. 이게 저런 식으로 엔진이 약간 개발자를 끌고 가는 그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나쁜가는 사실 저는 산업의 분업화라고 봅니다. 어차피 굉장히 큰 회사면 예를 들어 와우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볼게요. 게임브리오 엔진만 계속 튜닝하는 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브리오는 이미 2004년부터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됐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엔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던 엔진이라 이미 와우 내부에서는 게임브리오 엔진을 튜닝해서 사실상 자체 엔진이나 마찬가지인 거를 사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도 뭐 그래픽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직접 엔진을 수정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엔진에게 기술적 주도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버 엔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버 엔진과 클라이언트 엔진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서버 엔진이 필요 없는 게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싱글 게임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은 서버 엔진 필요 없죠. 그리고 한 어느 정도의 게임을 이야기할까요? 애니팡을 만들겠다. 이러면 사실은 웹 서버로 만들어도 되죠. 해봐야 랭킹, 친구 가져오기,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서 서버를 업데이트하면 되고 정도니까요. 아마 채팅은 약간 뭐 실시간성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굳이 서버 엔진까지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결제나 이런 것도 베이스는 사실 다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저 인증, 결제 이런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는 서버 엔진에 대한 수요는 클라이언트 엔진의 절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디는 대부분 서버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개인 개발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몇몇이 사용하더라도 웹 서버를 돌렸고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서버를 유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나오기 이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IDC에 렉을 한 칸을 사서 거기에 내 서버를 놓고 한 달에 뭐 대역폭에 따라서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내고 그러면서 서버를 유지해야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회사의 전유물이었는데 클라우드가 일단 나와서 조금 여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아마존도 럼버야드, 크라이 엔진을 사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보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서버 비용이 정말 저렴해진 경우 뭐 직접 홈 서버를 관리하는 건 사실상 서버를 관리한다는 건 그 자체로 회사의 하나의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스템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쓰죠. 서버가 몇 대 이상 되면.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를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요즘에 굉장히 성공한 게임 중에 하나가 스매싱 더 배틀이라는 게임이 있죠. 그 개인 개발자시고 디자이너 출신인데 유니티로 만들어서 싱글 게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이 게임에 만약에 서버 엔진이 좀 더 보편화된 시대에 만들게 됐다면 유니티만큼이나 쉽다는 걸 전제로 할게요. 그러면 랭킹을 붙이거나 친구들과의 어떤 채팅을 만들거나 그리고 대전은 사실 뭐 어려울 거라고 해도 그 외에 애니팡 정도의 그 친구와의 인터랙션, 내가 더 잘했어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질 거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적당한 서버 인스턴스를 산 다음에 한 달에 한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내면서 해당 서버를 유지해 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서버 인스턴스가 가진 굉장히 큰 장점 서버 엔진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서 스매싱 더 배틀처럼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다운로드가 막 뭐 몇십만이 나오고 이 경우에는 쉽게 확 스케일업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해당 부분을 직접 만드는 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분리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비가 있고 게임이 있고 채팅이 있고 매치메이커가 게임에 붙어 있다가 분리돼 나가고 게임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나중에 정말 뭐 국민 게임이 돼서 뭐 게임 서버는 40대 정도 쓰고 로비 서버는 5대 정도 쓰고 채팅 서버는 채널에 따라서 2~3대 정도가 관리하는 이런 게 되면 각각의 서버 인스턴스는 서로를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고 매치메이커의 튜닝이나 아니면 매치메이커 분리나 이런 거를 얼마나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직접 만들려면 상당히 고단한 작업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폰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할 생각인데요. 저희 엔진은 이런 순서를 거쳐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엔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자면 물론 아직은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 백엔드 개발자가 없어도 서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스텝은 저는 사실 올해 이 회사에 왔거든요. 이전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디스를 좀 하자면 다들 개발을 너무 잘해요. 개발을 너무 잘하고 다들 서버 개발만 10년 이상씩 하시던 분들이라 이 정도는 다 알겠지에 대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에 훨씬 많은 경력이 쌓여 있고 윈도우 프렌들리 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안 돼요? 아 그러면 너무 싫은데 이런 타입인데 지금 다른 이제 저와 비슷한 급의 다른 개발자분들은 리눅스 너무 좋고 VI가 좋고 이맥스가 좋고 맥에서 개발하는 게 좋고 사실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 윈도우에서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특히 제가 만난 분들의 한 99%는 그랬어요. 뭐 물론 iOS 게임 개발 쪽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맥에서 개발을 하고 엑스코드가 편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쨌든 콘솔 개발은 국내에서 별로 없으니까 온라인 개발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윈도우에서 했고요. 모바일도 유니티가 발전하면서 덕분에 윈도우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의 환경은 그렇다 보니까 약간 천형이 있습니다. 리눅스예요. 그리고 아주 악명 높은 언어인 C++를 씁니다. 이 두 개만 보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회사 오기 전에는 쓸맛이 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몇 가지 배려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이 있어서 일단 윈도우에서 개발이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지금 저희 엔진을 쉽게 쓰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와, 되게 느리네요. 네, 올라가고 있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SDK를 써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SDK로 뭔가를 만들면 디버깅을 시작하겠어 라고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더 띄워요. 약간 느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트북이라.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서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자. 이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폰 엔진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만들겠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해야 될 작업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리눅스 머신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 10에서 리눅스 서버 시스템 온 윈도우즈 이름이 맞나요? 여튼 배쉬쉘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인사이더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의 연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환경은 뭐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저는 제가 가진 리눅스 머신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대한 연결 상태를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9월에 업데이트됐고 올해 한 5월쯤 나온 플러그인이 있는데 리눅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리눅스 머신에서 개발을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와서 해당 플러그인의 디펜던시를 가진 저희 엔진의 플러그인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아이폰 엔진에 Create New Project 하고 Create
안 눌렸나 봅니다. 아니네? 아, 네, 가고 있군요. 네, 이러면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알파 릴리즈도 안 한 건데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내부막 네트워크 약간 시간이 걸리는군요. 웁스,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전부 저희 엔진의 프로젝트가 할당이 되고요. 이벤트 핸들러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뭐 C++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C를 되게 훨씬 좋아하는데 이건 어쨌든 마이너리티고요. C++ 11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14 지원도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사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맨 첫 프로젝트 생성 시에 서버로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코딩을 시작하면 되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C샵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사실 내부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아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디버가 걸렸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뭐 아직 만드는 중이라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쉽게 윈도우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좀 암울한 얘기는 끝내고 네,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유저 인증이 거의 한 3줄 정도 코딩하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는 결제는 특성상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저쪽 서버에 썼다가 받아서 돌려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싱크한 몇 가지 저희 템플릿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리더보드 지원하고요. 이건 랭킹이죠. 그리고 공지사항도 지원하고요. 저희는 유니티, 언리얼, 코코스2D, 스팅레이를 지원하고 마멀레이드도 가능하고 아마 코로나 SDK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 요청이 없어서 하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기술 베이스는 C++, C# 그리고 C++ 위에 루아로 랩핑한 것 이렇게 3가지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버에서 웹으로 좀 수정하면 바로 그냥 클라이언트로 공지사항 텍스트가 날아갑니다. 물론 보여주는 건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매치메이커가 있고요. 매치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따로 그냥 분리해서 게임 서버랑 둘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게임이 흥행해서 게임 서버가 4개예요. 그리고 로비 서버가 2개예요. 이 상황에서 매치메이커가 있는데 로비 서버 1번에 있던 애랑 2번에 있던 애랑 매치를 해서 게임 서버 3번으로 보내라 를 만드는 게 굉장히 사실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데 이걸 그냥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채팅 같은 경우도 네, 뭐 채팅은 정말 쉬워요. 채팅은 심지어 서버를 뭐 수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로그 관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모든 패킷에 대한 로그를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로그가 어떤 게임의 프로세스가 부하가 크게 걸리면 IO를 잘못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을 했던 회사도 IO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다수 유저 접속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 대한 처리도 저희가 상당히 잘 해놓은 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넥슨에서 저희가 푸시를 좀 못 받았는데 DOS라는 게임이 나왔고 그게 저희 엔진을 사용했거든요. 그 경우에도 로그 관리나 아니면은 기타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지금 이쪽은 개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이버가 뭐냐면요. 뭐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에서 바닐라, 초코, 딸기 이거는 플레이버인데 예를 들어서 로비 서버에서 사용하는 어떤 로그 관리라던가 아니면 유저 관리는 소스 코드가 로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도 쓰고요. 그리고 매치메이커에서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중복된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하나의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저희의 표준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컴파일할 때 플레이버를 로비, 게임, 매치메이킹 이런 식으로 해놓고 소스 코드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거는 직접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매뉴얼을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현업에서 좀 굴러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여튼 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 처리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중기청과 협업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기술산업협회에 가서 받은 인증도 있는데, 마이크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서 그냥 엔진을 돌리면 당연히 부하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티를 그냥 빌드해서 올리기만 해도 사실은 AP를 좀 쓰죠. 그러니까 CPU랑 GPU를 합친 거를. 마찬가지로 모든 엔진은 그 정도의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얼마나 되느냐를 테스트를 저희는 아마존 T2 미디엄, 그러니까 제온 2코어에 4기가 램인데다가 했는데 거의 한 10,000 세션 정도는 별 부하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당 인스턴스를 한 방에 20개로 늘린 다음에 각각의 전체 세션이 몇 개인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각 세션이 지금 컨텍스트를 하나 그냥 요청을 보낼 때마다 컨텍스트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이거에 대한 부하도 뭐 한 20개로 늘려도 별 차이 없다까지는 됐어요. 물론 전체 지금 세션 수가 몇 개예요 하고 묻는 거는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거는 사실은 거의 안 쓰는 거라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지금 서버에 전체 몇 명 접속해 있어요? 이딴 걸 묻진 않잖아요. 그거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가 이따가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네, 좋은 기능이고요. 서버 모니터링 툴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이런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서버를 오픈했는데 CPU, 메모리 점유율, 그리고 I/O 횟수, 그리고 저희의 내부 이벤트라는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지원하는데 얘는 멀티스레딩 프로그래밍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희의 그 컴포넌트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디스크가 풀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메모리랑 CPU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이러면 메일을 보내주는 형태의 네, 모니터링 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RESTful API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 서버라는 건 로비가 있고 게임이 있고 이때의 게임 서버요. 이 게임 서버에 지금 몇 명이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유저가 몇인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현재 저희 프로세스의 RESTful API라는 건 HTTP 포트를 한 군데 연 다음에 몇 가지의 명령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니? 아니면 그 서버에 붙은 애는 몇 명이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애들 그 반응 속도가 어떠니?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 그 명령 어셋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진 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 졸작에서 크게 쓸 것 같진 않지만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CCU가 몇인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줘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게임 리소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기능인데 추가 다운로드, 네, 이걸 관리해주는 기능이고요. 버저닝 되고, 그리고 롤백 할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에 한해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체크가 아마 한 11월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의 커스터머 중 하나가 굉장히 잘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클라이언트 버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죠. 모바일 앱스토어에 나간 버전이 얘는 7, 얘는 9, 그러니까 구글은 9, 앱스토어는 7, 왜냐면 앱스토어는 지금 네, 검수를 받고 있다고 치죠. 그래서 지금 일단 7에서 9까지는 풀어놨다가 앱스토어 검수 끝나고 배포하면 둘 다 9로 맞춰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더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출시 전에 다들 하고 싶은데 사실 괜찮은 툴이 별로 없어요. 있긴 한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세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더미 클라이언트를 드리고 이거는 서버에서도 하실 수 있고 플러그인에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윈도우에서 만드셔서 돌려도 돼요. 윈도우에서 만드셔서 돌려도 되고 리눅스에서 직접 짠 다음에 직접 공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그를 어떻게 찍을지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 패키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냥 만들 때 메이크 패키징이라고 하면 리눅스에서 쓸 수 있는 패키지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압축을 할 수도 있고 데비안 패키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염으로 나갈 수 있는 패키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강력한 점은 저희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나 전체적인 플레이버를 포함한 서버 아키텍트, 네. 그거를 통으로 그대로 다른 서버에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정보 이런 거는 떠서 옮겨야겠지만 예를 들어 원격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허용하겠다 그러면 통으로 옮긴 다음에 저희 내부 설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쪽으로 접속해야 하면 그냥 그대로 확 스케일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예요. 뭐 이런 편리한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이폰 엔진 내부에서 쓰는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만든 게임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실제로 그 아타리에서 만든 퐁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이게 1대1 대전이고 그리고 오락실에 있는 하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통으로 그냥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버, 저희 엔진 서버를 사용하면 서버 사이드 소스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지금 유니티로 만든 소스고 해당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도 계속 진행할 거고 언리얼로 확장도 할 거예요.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니티랑 똑같이 만들지 않을 거고요. 언리얼은 데디케이티드 서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저희 엔진과 같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안도 같이 보여주는 템플릿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포넌트는 그냥 저희 서버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컴포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링, 그러니까 유저 어덴티케이션, 그러니까 그 카카오 인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도 컴포넌트로 그냥 프로세스로 돌고요. 그리고 빌링 확인하는 거 컴포넌트로 돌고요. 매치메이커 띄우고 싶어 해서 딱 하고 키면 얘도 새 컴포넌트가 돼서 그냥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통합돼서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로비도 컴포넌트고 내가 만드는 게임도 컴포넌트예요. 상속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서버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컴포넌트를 하나 상속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주로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서버를 컴포넌트를 인스톨할 때 뭘 해라. 이게 하나 있고 스타트할 때 뭘 초기화해라. 그리고 언인스톨 할 때 뭘 해제해라. 이렇게 세 개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링 하는 게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 함수로 보내라를 등록한 다음에 해당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 그리고 걔를 이제 스타트 시키면 바로 그냥 서버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이 꽤 이제 저희가 문의를 좀 많이 받는 거기도 해서 했는데 세션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유저의 세션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근데 트랜스포트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냐면 실제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셨을 때 소켓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이거는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는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위에 세션으로 저희가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에도 세션이 있고 서버에도 세션이 있어요. 이 세션은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션의 만료 시간만 정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이 동안 유저가 아무 동작이 없거나 뭐 전화를 했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세션이 만료되었을 때에만 해당 유저는 끊긴 걸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컨셉추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접속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백을 날려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처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큐잉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다가 끊겼어. 그러면 다시 롤백해서 세션이 유지되어 있는 동안은 다시 보내는 기능도 있고요. 이거는 뭐 옵션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 큐 사이즈나 아니면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열어놨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저희 엔진을 쓰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힘들죠. 섬세하고 그리고 조금만 싹 바꿔도 엄청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DBA들이 몸값이 엄청 높잖아요. 예를 들어 전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SK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속도를 20배 빠르게 하기 위해서 DBA 8명을 고용했는데 한 달 일하고 30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DB 쿼리를 직접 날리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 오브젝트 관리하는 표준안을 그냥 드려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이슨으로 그냥 예를 들어 나는 캐릭터가 있고 얘는 레벨이 있고 경험치가 있고 그리고 힘, 지, 뭐 민, 체, 매력 이런 게 있어 정하고 얘를 그냥 컴파일하면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적당히 그걸 잡아주고요. 그걸 접근할 수 있는 C++ 클래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이 C++ 클래스는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해요. 그럼 제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DB에 캐싱을 해요. 알아서 캐싱을 하고 그리고 알아서 딜레이드 인서트를 해주는 형태의 레이어를 하나 깔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오브젝트 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아주 많은 튜닝을 거친 이후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한 일반적인 게임을 함에 있어서는 아마 정말 그냥 편하게 보통 이 DB 스키마 잡고 아키텍팅 하는 게 되게 그 서버 엔지니어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이 부분을 확 줄여드릴 수 있고요. 이벤트. 이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그냥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하는 걸 이벤트로 만들고 싶어. 이러면 그냥 이벤트 스타트 하면 알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실 수는 있지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매니페스트에서 해당 하드웨어에서는 이벤트 스레드를 몇 개를 돌리겠다. 그리고 IO 스레드를 몇 개를 돌리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저희 표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벤트 스레드는 코어 곱하기, IO 스레드는 코어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드리는데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고 그리고 뭐가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리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오래 걸리는지 보고 싶어. 이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꺼지나 하는군요. 옵스. 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잘 안 보이지만 각각의 지금 직접 구현하신 함수가 있잖아요. 함수가 타임라인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먹네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두 개죠. 하나는 어디서 락이 걸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명 내가 짠 부분 중에 어딘가는 무거운데 어디가 무거운 거지 거든요. 근데 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리포트를 해서 다 알 수 있게 해드리고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얘가 무겁구만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해드리는 저희 나름 야심찬 기능이죠. 물론 이거를 쓰실 정도면 사실은 거의 그냥 현업 개발자로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준이긴 한데 쓰는 방법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엔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물론 저희 그 홈페이지에 먼저 오셔야겠지만 제가 드릴 기본 스타트 링크는 이렇게 3개입니다. 일단 튜토리얼이 있고요. 이 튜토리얼에서는 리눅스를 까는 방법부터 거의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냥 모르겠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검색창에 때려 넣으세요. 대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Q&A 페이지가 있어요. 이 앤서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오시면 사실 어떤 질문이라도 부담 없이 해주셔도 됩니다. 다 받아들여요. 원래 그러려고 만든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직접 개발자들이 주로 얼굴을 단 사람들은 저희 회사 개발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가끔 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 저희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주키퍼를 씁니다 라고 하면 그럼 주키퍼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아니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GitHub 링크를 안 걸었네요. 저희 아이폰 팩토리는 GitHub 링크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클라이언트들 플러그인, 그리고 저희 퐁 지금 보여주는 서버 템플릿, 그리고 뭐 그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는 S스토어나 이런 것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GitHub를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GitHub를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공개해 놓은 퐁의 소스예요. 지금 이쪽이 퐁 서버고요. 시작할 때 매치메이커를 만드는 부분이나, 그리고 매치메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예제 파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냥 조건 없이 바로 매칭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뜨면 바로 매칭되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인데요. 제이슨을 통해서 텍스트로 그냥 지금 대충 짜놨고요. 지금 게임 플로우가 로그인, 매치, 그리고 레디, 릴레이, 리절트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하나의 게임 플로우고요. 유저가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매치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게임을 만들 때 이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각 클라이언트가 전부 레디 되었다는 시그널을 보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레디가 필요하고, 릴레이는, 이거는 실시간 게임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라서 릴레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뚫려도 상관없게 만든다에 가까운 사람이라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정보를 일단 다 릴레이를 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일단 릴레이는 다 해서 실시간성을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올 수 있는 데이터냐를 검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오지 않는 한은 그냥 연계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스핵 같은 걸 만들기가 되게 쉬운데, 뭐 그거는 좀 더 이거보다 이제 어려운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보죠. 언리얼에서 만들어주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모든 로직을 다 관리하고, 클라이언트한테는 뭔가 스테이터스가 변했어를 쉬지 않고 알려주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신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저처럼 서버를 만들면 한 2코어 정도에서 한 4, 5천 명은 쉽게 받아요. 근데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500명? 400명? 네,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 CPU를 엄청나게 쓰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선택의 문제고,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데디케이티드 서버 쓰면 좋죠. 네, 저도 좋아해요. 사실은 클라이언트만 만들어도 다른 부분은 다 제껴도 게임 서버는 거의 그냥 나오는 거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리절트 뿌려줘야겠죠. 네가 이겼어, 네가 졌어. 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부터는 매치를 다시 받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식으로 메시지를 레지스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 잡고 갈게요. 예를 들어 여러 개가 뜨잖아. 네. 이런 식으로 매치메이킹을 하고 싶어요 하고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면, 현재 세션에 저희는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컨텍스트는 그냥 유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션은 지금 어떤 유저가 붙어 있고, 이 유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를 그냥 컨텍스트로 관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트가 날아가건 말건 다시, 예를 들어 전화가 끝나고 다시 연결을 하면 그 상태 그대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게 세션의 힘이죠. 그래서 세션에 얘 지금 매칭 들어갔어 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매치메이킹 타임아웃을 정해주고요. 저거는 지금 그 밀리세컨드 기준이라 10초, 그리고 스타트 매치메이킹 딱 때리면 그냥 알아서 매치메이킹을 시작하고요. 그럼 이 유저는 매치메이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매치메이커가 알아서 매치메이킹을 한 다음에 그럼 얘 둘 됐어? 그러면 얘를 바로 이 뒤에 저건 캔슬드군요. 네, 결과를 그냥 받아올 수 있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온매치드에서 매치메이킹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이미 지금 매치메이킹 요청했을 때 이런 예외 처리가 밑에 좀 들어가는데, 이 위에서 그냥 매치메이킹 성공하면 그러면 이제 릴레이 모드로 들어가라. 컨텍스트를 이제 게임 중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C++이 사실 저도 그닥 익숙하지는 않지만 언리얼을 배울 때 예를 들어 나는 C++ 못하니까 언리얼 못하겠어 이렇게진 않잖아요. 사실은 비슷해요. 저희 엔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딕셔너리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은 대부분 저 뭐 에디트 컨텍스트나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API 콜이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네. 그리고 내년쯤 시작하실 거라면 저희가 아마 C샵을 지원할 것 같아서 혹시 C샵이 좀 더 익숙하신 분이라면 그쪽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 C샵이랑이 같이 하면 뭐 유니티랑 할 때 거의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깔짝깔짝 하면 전부 왔다 갔다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김인근 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만들 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다 뭐 이래서 뭐 제가 보는 주의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동기화를 맞출 때 동기가 딱 맞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폼 같은 경우에도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로직을 위임시켜 놓으면 그러면 어차피 가는 루트는 처음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딱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딱 맞으려고 노력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 처음에 위에서 벽을 튀고 나왔을 때보다 두 번째 벽을 맞았을 때 딜레이가 더 커졌을 때 그러면 갑자기 보정되면서 이쯤 왔는데 퍽 하고 가까이 오겠죠. 이거는 게임성 오히려 떨리거든요. 유저가 보기에는 왜 갑자기 나한테 달려와 이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뒤로 미루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그래서 동기화를 할 때 가장 핀 테크닉 중에 하나는 게임성이 좋은 게 뭐냐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저희는 앤서허브에는 대부분 기술적인 질문만 올라오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다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생각보다 좀 왜냐면 저희 내부에서 토론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한 48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그날 바로 달리는데요. 예를 들어 좀 더 뭐 약간 응용된 문제 아니면 게임과 관련된 문제 이건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좀 더 나은 대답을 찾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였고요. 저는 아이폰 엔진이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서버 엔진을 사람들이 거의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재미있는 어떤 게임에 있어서 대부분 처음에 패키지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 되고 지금은 또 모바일 게임이 확 커지고 있고 또 모바일 게임도 점점 더 약간 실시간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어차피 서버도 엔진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엔진을 쓰는 사람이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굳이 저희 엔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엔진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면 나중에 훨씬 위대한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